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의 정보가치 계산에 대한 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 7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정보가치의 계산인데, 자 그러면은 이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얘가 나오고 있죠. 자, 갑이 1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가령 공장이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1년 후라 하고,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각각 반반 50%라고 할 때,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6,6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투자자들의 매수 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가격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 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정보가치의 계산, 여러분이 작년에 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자, 우선은 공장이 이전될지 이전이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공장이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자, 공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우리가 예상되는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은 얼마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우선은, 자, 공장이 이전됐을 경우에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주어졌고, 공장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상 토지 가격은 6,600만 원이 우리가 주어졌어요. 자, 이 공장이 이전됐을 경우에 확률은 50%, 공장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죠? 4,400에 3,300 대주니까 7,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인데, 이것은 미래 가치죠. 1년 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인데, 이 미래 가치를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한번 나눠보자. 자, 이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고추기 위해서는 1년 후에 토지 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이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가 되겠고, 1년 후에 7,700원이 현재 얼마냐? 1승을 해줘야 현재의 가치로 할인되겠죠. 그럼 7,700만 원을 1.1로 나눠주면은 7,000만 원이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들은 이 7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또 투자자들은 또 7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까지 구하는 문제가 14회 시험. 자, 여기까지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14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확실성하. 자, 이 공장이 이전된다는 정보. 자, 공장이 이전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다. 그럼 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공장이 이전됐을 때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인데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이죠. 자,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토지 가격 6,600만 원인데 이게 0이다. 0%.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죠? 8,800만 원이 되겠죠. 8,800만 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우리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자,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1년 후에 8,8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1승이죠. 8,800만 원을 1.1로 나눠주니까 8,000 우리가 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는 얼마냐? 자, 이 정보에 있어서의 이 현재의 가치는 이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자, 이 확실성 하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에서 이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겠죠. 이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가 8천만 원이고 불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가 7천만 원이니까 빼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 1,0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까지 구하는 계산 문제가 우리가 15-1회 25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까지만 구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이 이전된다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도 이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다. 이 1,000만 원이 들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도 1,000만 원인데 이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도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초과 이유는 결론적으로 얻을 수 없죠. 이 초과 이유는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만약에 정보 비용이 이 정보에 있어서의 비용이 우리가 6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정보 비용이 600만 원이라면은 정보의 가치는 1,000만 원이 6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600만 원을 뺀 이 400만 원에 있어서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그럼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이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때 이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즉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 사례를 여러분이 잘 확인을 우리가 74페이지 통해서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5페이지 보시면 입지가 나오죠. 자, 입지는 경제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점유하고 있는 장소인 정적인 개념이라면은 입지 선정은 동적인 개념이죠.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적인 개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 선정을 배울 때 우리가 농업지 입지 선정, 임업지 입지 선정, 주거지 입지 선정, 상업지 입지 선정, 공업지 입지 선정을 배우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이 농업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농업 입지론이 7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T&N의 농업 입지론은 우리가 다음에 이 지대 이론을 강의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자, 주거지 입지 선정. 자, 우리나라에서의 정통적인 주거 입지 사상은 이 풍수 지리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지 입지 선정 올 26회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가 넘어가고요. 이 상업지 입지 선정 80페이지 들어오면은 이 상업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이 상권과 가로란 용어가 나오는데, 우선은 거기에 가로란 용어부터 볼까요? 이 가로는 우리가 주거지나
이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중시되는 요소인데, 이 가로는 이 고객이 우리가 통행하는 장소죠. 뭐 우측 가로도 있고 우리가 좌측 가로도 있는데, 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가 가로라고 합니다. 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상권에 있어서의 또 개념이 나오는데, 이 상권의 개념은 우리가 좀 있다고 우리가 배우는데, 상권을 우리는 이 배후지 또는 고객이 뭐 존재하는 장소거든요. 이 시장 지역 또는 시장권,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즉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는 권역을 우리는 상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81페이지에 공간 균배의 원리가 나오죠. 자, 이 공간 균배의 원리는 이 하나의 상권 배후지 내에 우리가 먼저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입지하는 경쟁 점포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모형이죠. 즉 경쟁 점포들 간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인데,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입지 유형별 점포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 집심성 점포가 나오죠. 집심성 점포. 자, 이 배후지에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백화점, 도매상, 고급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집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부엔 입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규모는 크고 이윤율이 높은 점포인데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이 산재성 점포는 소매 상품점에 있어서의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우리가 잡화점이라든지 우리가 세탁소라든지 우리가 미용실, 뭐 통닭집 뭐 이런 점이 산재성 점포입니다. 자,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주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서 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작고 이윤율도 낮죠. 이 농기구점, 비료상점, 석재점 또는 어구점 등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8회 시험, 20회 시험, 22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특히 산재성 점포가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82페이지에 상품의 종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 3가지가 있습니다.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죠. 자, 편의품점은 우리가 GS25C나 세븐일레븐 이런 점포죠.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구매 빈도는 높고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우리가 도보로 약 10분 거리 정도에 있고 이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자, 선매품점은 고객의 상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색상, 서비스 등을 여러 다른 점포들과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점포를 얘기하겠죠. 이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성 의류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이 광고된 유표품 등이 많이 존재하죠. 고급 자동차 판매하는 점포,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 이른바 명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매 빈도는 낮고 가격 수준은 높고 또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포가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상권이죠. 자, 상권에 있어서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상권은 범위는, 자,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따라서 상권의 수요를 분석을 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나오죠. 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우리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3페이지에 박스 나오죠. 우선 공간, 지역의 공간을, 일정한 공간을 독점하는 방법이죠. 즉 확정 상권의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을 예를 볼 수 있고, 또 상권이 영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이 시장 침투법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화를 전제로 하고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의 형태를 우리가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룹별로 우리가 차이를 두어서 상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문화된 상품이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죠. 예를 들면 고급 가구점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분산 우리가 시장 접근법을 또 들어볼 수 있죠. 자, 우선 세 가지 우리가 내용을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 83페이지 나오는데, 자, 이 1929년에 나온 최초의 이론이라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24회 시험 계산 문제, 작년에는 또 이론이 이 개념을 또 출제했었죠. 자, 이 상권 분석 모형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 학자들의 견해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학자들의 견해, 이제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 이 상권 분석 모형 학자들의 견해가 우선 출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24회 시험 두 문제, 작년에도 두 문제에 걸쳐서 또 출제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견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레일리. 자, 이 레일리에 있어서 우리가 소매 인력의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죠. 두 물체 간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중력 모형. 그래서 중력 모형은 두 중심지 사이, 이렇게 A 중심지, B 중심지가 있으면 이렇게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 여기 뭐 시지역, 소비하는 시지역이 주어지겠죠. 그럼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요 소비하는 지역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이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의 비례를 하고, 이 시지역이 바로 우리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주장하죠. 자, 인구에 비례를 한다는 얘기죠. 인구에. 자, 인구의 비례는 분자로 가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분모로 가죠.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그럼 A 도시에서 이 C 지역에 있는 소비자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이 유인력 또는 흡인력인데, 흡인력은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A 도시의 인구는 A, B 도시의 인구는 B. 자, C지역에서 A 도시까지 거리 X, C지역에서 B 도시까지 거리를 Y라 본다. 자, 이 상권의 경계, 이 상권의 경계는 우리가 중심지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까이에 결정된다. 만약에 두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두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은 우리가 상권의 경계는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결정되겠죠. 자, 이때 이 C지역에는 소비자들이 A 도시에 어느 정도 물건을 사러 가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또 B 도시에 어느 정도 사러 가느냐, 이 상대적 개념인 우리가 분수식 또는 비례식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이 C지역에는 소비자들이 A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그럼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자, 여러분이 우리가 A 대 B는 B분의 A 이렇게 쓰거든요. 이 비례식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상대적 개념이니까 비례식으로 가는 거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또는 구매 지향 비율이죠. 인구 유인 비율, 구매 지향 비율은 A 도시의 인구 A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B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은 이 수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 문제는 17회와 24회 시험은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냈죠. 이 중력 모형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여러분 22회 또 25회 시험, 예? 그리고 13회 시험에서는 이 중력 모형 이 수식을 이용해서 또 출제를 한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핵심이. 자, 이 계산 문제 17회 24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고, 예? 이렇게 외항이 곱은 분자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 수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B분의 A 곱하기 X제곱분의 Y제곱 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B분의 이것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X, Y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온 최종 수식은 이 수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 암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자주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최초에 우리가 상업 입지를 구분한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죠. 이 수정,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해서 나온 우리가 컨버스가 나오죠. 컨버스. 이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수정된 소매 인력에 있어서의 법칙,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분기점 모형이죠. 분기점 모형. 자, 이 18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됐고 22회 시험에는 또 내용을 출제를 했는데, 자, 컨버스도 이 얘기죠. 우리가 A 우리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상권의 경계는 이 중심의 규모가 작은 A 중심지 가까이에 분기점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A 도시로부터 이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 보고,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를 8km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죠? 8km에서 X를 뺀 거죠. 8-X가 되겠죠. 자, 이때 A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의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B 도시에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은 9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죠. 이 인구를 우리가 A, B 두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의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은 뭐죠? 우리가 A, B 소매 상권 시설의 매장의 규모, 이 매장의 규모인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또 이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으로부터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죠. 이 두 도시 간에 두 도시 A, B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같은 점인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학자가 바로 컨버스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그럼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에서 두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대한 구매 영향력이 같죠? 그럼 A 소매 상권 시설에는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분기점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럼 이 분기점에서 B 소매 상권 시설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9000제곱미터에 비례하고 분기점부터 이 거리 제곱 8-X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 이건 A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 B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은 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값인데, 그럼 요거 풀 땐 이렇게 곱해서 풀죠. 그럼 공 3개는 요거 없어지니까 9x제곱은 8-x제곱이죠. 자, 그러면 9x제곱은 8-x를 2번 곱해주니까 64-16x 플러스 x제곱인데, 자,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9x제곱에서 x제곱 빼줬더니 8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는 제로죠. 자, 양변에 8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제로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8 우리가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x는 양수이기 때문에 x는 2 값이 되죠.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 거리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x 이 값은 2kg인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2차 방정식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플러스 이 A로부터 구할 때는 분모가 A 매장 면적 1000, 분자는 B의 매장 면적 9000이 나오겠죠. 여기는 A, B 두 도시 간의 거리 얼마? 8km가 나옵니다. 그러면 8에다가 요 누뚜 9는 3이니까 1 플러스 3이죠. 8을 4로 나눠주니까 2.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수식은 요 결론이 나와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이 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점이죠. 이 점, 이 두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이 점,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 컨버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84페이지 보시면은 이 허프의 이론이 이제 나오죠. 이 허프는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허프. 이 허프는 우리가 확률적인 상권 모형입니다. 이 확률적 상권 모형. 자, 이 허프는 이 수요자에 있어서의 행태, 시장에서의 수요자에 있어서의 행태, 예를 들면 이 개성이나 취향 등에 따라 이 수요자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 자, 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허프는
이 공간에 따르는 이 거리 마찰계수, 이 거리 마찰계수는 이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2라고 가정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꼭 이 가정이 이렇게 주어지죠. 공간에 대한 거리 마찰계수의 값은 2라고 가정하며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2라고 가정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그럼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이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나타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어서의 소비자, 시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다. 30만 명이 주어졌어요. 그럼 시도시의 소비자 인구가 30만 명인데 이때 여러분이 A 할인점, 자 A 할인점, A 쇼핑센터 할까요? A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장의 면적이 우리가 5,000 제곱미터, 자 거리는 10km 주어졌고, 자 여기서 20km 거리에 있는 우리가 B 쇼핑센터가 있는데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얼마? 2만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시도시에 있는 소비자 인구 30만 명이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그럼 시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이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우리가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죠. 즉 대도시 내에서 소비자에 있어서의 쇼핑 패턴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확률적인 경험적인 이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그 시도시에 있는 소비자 인구가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에 영향받죠. 이 소비자가 있는 이 장소에서 쇼핑센터까지 거리, 그리고 경쟁 쇼핑센터의 수, 지금 B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A 쇼핑센터, 구하고자 하는 A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쇼핑센터, 이 소비자, 시도시에 있는 소비자 인구가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물건을 살 확률은 우리 어떻게 구하느냐? 시장 점유율로 표현합니다. 시장 점유율. 자,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나타내면은 분모는 상권 내 각 개별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인데 A 점포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5,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B 쇼핑센터 유인력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걸 더해주면은 각 개별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고, 구하고자 하는 분자는 얼마죠? 우리가 5,000. 5,000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5,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50이고 2만을 400, 20의 제곱 400으로 나눠주면 50이죠.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인데 이 시장 점유율, 이 퍼센티지죠. 율로 갈 때는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 인구 30만의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은 50%고요.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용객 수는 시도시의 소비자 인구 우리가 30만 명의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50%를 곱해주니까 얼마죠? 우리가 15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15-1회, 이 계산 문제죠. 15-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20회, 23회, 작년, 또 25회 시험에 이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이론에 관련해서 15회 시험, 16회 시험, 15회 시험, 16회 시험, 22회 시험,
22회 시험에 있어서 또 지문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15회 시험, 또 13회 시험, 15회 시험, 16회 시험, 또 22회 시험에 우리가 지문으로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지문으로 이론에서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85페이지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 나오죠. 자, 네 번째, 이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우리는 양립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죠. 이 양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형상이죠. 자, 그런 우리가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상권 분석 모형에 또 중요한 학자 몇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